아우, 시간 딱 맞춰서 왔네. 큰엄마, 그럼 지각한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윤서가 일찍 일어나서 큰엄마 지각 안 했어. 다행이다. 그쵸? 그래. 그런데 윤서야, 지금부터 큰엄마 면접 시험 볼 건데 윤서 큰엄마 옆에서 조용히 있을 수 있지? 면접 시험? 그게 뭔데요, 큰엄마? 이 회사에서 근무하는 높은 분들이 큰엄마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거야. 그럼 큰엄마가 정답을 말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합격하려면 큰엄마가 정답을 얘기해야지. 우와, 힘들겠다. 그러니까 윤서, 큰엄마 답이 빨리 생각이 잘 날 수 있도록 조용히 해줄 수 있지? 네, 아우, 우리 윤서 대답도 잘하네. 대신 큰엄마가 집에 갈 때 윤서 좋아하는 거 사줄게. 괜찮아요. 엄마가 큰엄마 말 잘 들어야 한다고 했어요. 윤서 대답에 갑자기 목이 메어왔습니다. 벌써부터 저 어린 게 제 눈치를 보나 싶더라고요. 우리 윤서, 엄마 부탁대로 큰엄마 말을 얼마나 잘 듣는데? 그리고 윤서 하고 싶은 거나 좋아하는 건 언제든 큰엄마한테 얘기해도 돼. 네, 아까와는 달리 어쩐지 윤서 대답이 힘이 없게 들렸습니다. 아마도 엄마 얘기가 나와서겠죠. 김소연 씨? 김소연 씨 어디 계세요? 아, 네, 전데요. 직원이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제멋대로 가지치기 하려는 생각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윤서 손을 잡고 말이죠. 어? 아, 이 아이도 같이 들어가시게요? 아, 네, 제 조카인데 봐줄 사람이 없어서 같이 왔습니다. 옆에 조용히 있을 거예요? 그래도 아이가 같이 면접 시험장에 들어가는 건 좀. 직원은 곤란하다는 표정을 짓더군요. 그럼 제가 잠시 데리고 있을게요. 직원은 윤서를 잠시 봐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카가 제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어요. 윤서가 낯선 사람을 아직 두려워해요. 그럴 만한 사정이 좀 있거든요. 옆에 가만히 앉아만 있을게요. 부탁드립니다. 직원은 또 곤란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네. 그럼 잠시만요. 잠시 기다리라면서 면접 시험장으로 들어가더군요. 심사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는 모양이었습니다. 네, 면접관 분들이 양해해 주시겠다고 하시네요. 들어가시죠, 김소연 씨. 면접 장소로 들어가니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앉아 있어야 할 의자 옆에 또 다른 의자 하나가 준비돼 있었어요. 윤서를 위한 배려 같았습니다. 따님이신가요? 아니에요, 조카입니다. 시동생 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조카를 면접 시험에 데리고 오시게 된 겁니까? 서방님 부부한테 사고가 생겨서 조카를 제가 데리고 있습니다. 집에 두고 오자니 아직 어리고 봐줄 사람이 없어서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서를 데리고 면접장에 들어가니 면접관들은 그 이유가 아무래도 궁금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전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윤서가 옆에 있었던 탓에 시동생 부부가 사고로 죽었다는 얘긴 일부러 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면접관들이 더 캐묻지는 않더군요. 면접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해왔던 일이라 업무에 대한 대답도 수월했습니다. 네, 김소연 씨. 수고하셨습니다. 2명의 면접관이 주로 질문을 했고요. 나이 들어 보이는 한 분은 거의 질문이 없었습니다. 모든 질문을 마치고 수고했다는 인사에 일어서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말없이 앉아만 있던 나이 든 면접관이 벌떡 일어서는 겁니다. 그러더니 윤서에게로 다가왔어요. 이건... 그 면접관은 윤서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윤서 목에 걸린 목걸이를 쳐다보는 거였습니다. 낯선 사람이 다가오자 윤서는 겁을 집어먹고 제 뒤로 숨었습니다. 저 무슨 일이신지
저 목걸이, 아이 목에 걸린 목걸이, 어디서 났습니까? 네? 나이 든 면접관은 손까지 덜덜 떨면서 윤서 목에 걸린 목걸이를 가리켰습니다. 저 목걸이 어디서 났나니까요? 목소리까지 떨더군요. 당황한 전 사실대로 얘기했죠. 아이 엄마, 그러니까 죽은 동서가 남긴 유품입니다. 유품이라고요? 동서가 남긴 유품이라는 말에 어르신은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나머지 면접관과 직원들이 달려오고요. 순식간에 면접장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직원들이 사장님이라고 부르더군요. 괜찮아. 나 괜찮아. 다행히 사장님은 의식을 잃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직원들 부축을 받으면서 일어서셨습니다. 잠시 시간 되면 나하고 얘기 좀 나눌 수 있겠습니까? 사장님은 제게 잠시 얘기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필시 목걸이와 관련된 사연이 있겠구나 싶어 직원의 안내를 받아 사장실로 갔습니다. 죽은 동서가 남긴 유품이라고 하셨죠. 그렇다면 동서라는 분이 지금... 예상대로 사장님은 죽은 동서에 대해 물었습니다. 네, 짐작하시는 것처럼 동서는 지금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고였어요. 서방님과 한날 한시에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저 아이가 죽은 동서의 딸이라는 거죠? 윤서는 사장실 밖 비서실에 두고 왔습니다. 조카가 좋아하는 사탕과 과자로 비서가 꾸시니 거기서 기다리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윤서라고 합니다. 서방님 부부 그렇게 되고 따로 맡아줄 시부모님이나 친정부모님이 안 계셔서 저희가 맡았습니다. 동서 친정부모님이 안 계신다고요? 그렇습니다. 동서 얘기론 엄마가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밑에서 컸다고 했습니다. 확실합니까? 엄마가 어릴 때 돌아가셨다는 게요. 동서의 친정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제 말에 사장님 눈빛이 순간 기대감으로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혹시 무슨 일 때문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런, 이유도 말 안 하고 내 얘기만 했네요. 조카 아이가 하고 있던 그 목걸이, 실은 제 아내가 딸에게 남긴 유품입니다. 네? 딸이 대학교 졸업쯤에 집을 나갔습니다. 벌써 10년이 다 됐는데 딸 행방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목걸이가 동서 유품이라는 말에 놀라셨던 거군요. 맞습니다. 어디에선가 살아있겠거니 했거든요. 그런데 유품이라는 말을 갑자기 듣게 되니 그런 이유라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뇨. 서방님 결혼식 때 사돈 어르신을 뵌 적이 있습니다. 동서 친부 말입니다. 그래요? 혹시 친아버지가 아니란 얘긴 못 들으셨습니까? 네, 친부가 확실합니다. 사돈 어르신 몇 년 전에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서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힘들어하면서 제게 친부와의 추억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사장님의 얼굴에 안도와 실망의 표정이 동시에 겹치더군요. 동서가 딸이 아니라는 실망감과 동시에 어쩌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저 목걸이가 왜 동서에게 있었던 건지 혹시 모르십니까? 글쎄요, 그것까진 제가... 괜찮다면 윤서라고 했습니까? 제가 윤서에게 직접 물어봐도 될까요? 그건 좀... 지금 윤서가 좀 예민한 상태라서요. 아빠 엄마를 갑자기 잃은 충격 때문인지 낯선 사람들한테 가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쩔 수 없이 여기 같이 온 거고요. 그렇겠군요.
어른도 견디기 힘든 일인데 아이는 오죽하겠습니까? 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서가 좀 안정되면 제가 그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면접이었다 싶었습니다. 동서가 윤서에게 남긴 유품 때문에 소동 아닌 소동을 겪었죠. 윤서, 이모랑 재밌게 놀았어? 네, 재밌었어요, 큰엄마. 다행히 윤서는 비서와 잘 놀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아우, 윤서 기특하네. 배고프지? 우리 윤서 좋아하는 돈가스 먹으러 갈까? 좋아요. 윤서와 전 돈가스를 맛있게 먹고 집으로 왔어요. 피곤했는지 집에 오자마자 윤서는 잠이 들었죠. 오늘 면접 어땠어? 퇴근 후 남편은 제게 면접을 잘 봤냐고 묻더군요. 면접? 물론 잘 봤지. 당신 파이팅이 넘치는데? 회사가 마음에 들었나 봐? 사장님 좋으신 분 같더라고. 뭐야? 면접 가서 사장 면담까지 하고 온 거야? 그 회사 좀 독특하다. 사장이 면접생들 면담까지 하고. 면접생들 전부는 아니고 나만. 뭐? 당신만 사장하고 면담을 했다고? 왜? 전 낮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 남편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아, 윤서 목걸이에 그런 사연이 있었다고? 나도 전혀 모르는 일이었어. 그냥 동서 유품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지. 그런데 재수 씨가 어떻게 그 목걸이를 가지고 있었던 걸까? 그게 미스터리 아니겠어? 그렇네. 근데 당신 어때? 합격할 것 같아? 내 느낌으론 그럴 것 같긴 해. 면접관들 질문이 대부분 내가 이전에 했던 업무에 관련된 것들이었거든. 그래도 난 당신이 좀 더 있다가 재취업했으면 좋겠는데. 무슨 소리야? 더 늦어지면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마저 없어진다고. 그리고 윤서 뒷바라지할 생각도 해야지. 앞으로 돈 들 일 많을걸?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더 미안해지네. 짐 하나 더 얹은 것 같아서. 당신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윤서가 왜 짐이야. 안 그래도 윤서 한창 예민해 있는데 애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당신 절대 그런 말 입 밖에도 내지 마. 알았어? 그래, 알았어. 남편은 조카 윤서를 우리가 맡게 된 걸 제게 미안해했습니다. 사고가 났던 날 서방님네는 동해안으로 여름휴가를 떠나던 중이었는데요. 음주운전 차량이 그대로 서방님 차를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서방님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요. 동서는 병원 응급실로 옮겼지만 하루를 버티지 못했어요. 남편과 제가 도착했을 때는 거의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동서의 유언이 윤서를 부탁한다는 거였습니다. 형님, 우리 윤서. 걱정 마, 동서. 윤서, 내가 잘 키울게. 윤서 잘 키우겠다는 제 대답에 동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스르르 눈을 감았었습니다. 경찰관의 말에 의하면 사고를 당했던 절박한 순간에도 동서는 온몸으로 딸을 감싸 지켰던 것 같다고 하더군요. 덕분에 윤서는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을 뿐이었는데요. 그런 동서와의 약속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구나 우리 부부 외에는 딱히 돌봐줄 사람도 없는데 말입니다. 엄마, 윤서는? 윤서 자고 있어. 많이 피곤했나 봐. 에이, 나 윤서랑 놀려고 숙제 빨리 끝냈는데. 다행히 아들도 윤서를 많이 챙겼습니다. 윤서도 친오빠처럼 따랐고요. 뭐 사촌이면 친오빠나 다름없죠. 며칠 뒤 면접 본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주부터 출근하라고 말입니다. 여보, 나 합격했어. 다음 주부터 출근하래. 이야, 당신 대단한데? 요즘 재취업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 말이야. 나 대단한 거 이제 알았어. 당신 능력 있는 와이프 얻은 줄 알아? 아이고, 잘 모시겠습니다. 그나저나
윤서가 걱정이네. 당신 출근하면 봐줄 사람이 없어서? 그나마 어린이집은 이제 겨우 적응했는데 낯선 사람 만나는 건 아직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같이 찾아보자. 설마 윤서 봐줄 사람이 없겠어? 그럴까? 그래. 안 되면 내가 육아휴직이라도 쓰지 뭐. 나 참. 세상 무슨 육아휴직이야. 상진이 초등학교 5학년이야. 2년 뒤면 중학생이라고. 그럼 그건 아닌가? 재취업했다는 기쁨도 잠시 조카를 봐줄 사람이 없어 고민하고 있는데요. 뜻밖의 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제가 볼게요, 윤서. 동서 친구 중에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서를 통해 인사를 한 뒤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고 장례식에도 왔던 친구였는데요. 마트에서 우연히 만나 윤서 안부를 물었던 탓에 자연스럽게 사정을 얘기하게 됐죠. 그랬더니 선뜻 자신이 윤서를 맡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정말요? 정말 우리 윤서 맡아줄 수 있겠어요? 네. 안 그래도 현주 그렇게 가고 마음이 많이 아팠거든요. 윤서는 또 어쩌나 싶었는데 어린이집 마치고 몇 시간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아우, 이렇게 고마울 때가. 고맙긴요. 저도 부업 생겨서 좋죠. 동서 친구가 서윤을 맡아준다고 하니 짐 하나 내려놓은 듯 마음이 가볍더군요. 서윤이도 아는 힘을 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첫 출근을 할 수 있었어요. 이전에 하던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업무 파악하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첫날이라 좀 긴장되긴 했지만 과장님 말씀처럼 업무 파악하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3일 정도 지나니 대략적인 움직임을 알겠더라고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순하고 좋은 사람들 같았습니다. 윤서라고 했나요? 조카 맡길 사람은 찾았습니까? 한 번은 엘리베이터에서 사장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윤서 봐줄 사람을 찾았냐고 물으셨어요. 네, 다행히 지인이 윤서 봐주기로 해서요. 이렇게 제가 회사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님. 윤서에게 목걸이에 대해 얘기해봤느냐고 물어볼 법도 한데 사장님은 거기에 대해선 일절 말이 없으셨습니다. 윤서를 배려해서인 것 같았습니다. 윤서가 좀 더 안정되면 목걸이에 대해 물어봐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한날은 오후에 윤서를 봐주고 있던 동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윤서가 뭘 잘못 먹었는지 토하고 열이 나서요. 지금 병원에 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호자가 와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윤서가 토하고 열이 나서 병원에 있다는 거였습니다. 전 얼른 반차를 내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장염입니다.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장염이 유행이라서요. 탈수 증상이 있으니 수액 맞고 좀 쉬면 괜찮아질 겁니다. 장염이라고 하더군요. 수액 맞고 쉬면 괜찮아진다고 하네요. 여긴 제가 있을 테니까 선생님은 가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윤서 좀 괜찮아지는지 보고 갈게요. 동서 친구는 윤서가 수액 다 맞을 때까지 같이 있겠다고 하더군요.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야 저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둘이 병원 대기실 의자에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동서의 절친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운명이란 게 참 얄궂다 싶네요. 둘이 그렇게 친하게 지내더니 어쩜 약속이나 한 듯 차례대로 가버릴 수가 있어요. 물론 몇 년이란 시간차는 있지만 말이에요. 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 혹시 현주한테 얘기 못 들으셨어요? 미영이라는 친구 얘기. 미영이? 글쎄요. 마음이 아파서 얘기 못했나? 왜 슬픔이 너무 크면 입 밖으로 내기도 힘들잖아요. 그만큼 둘이 죽고 못 사는 친구였거든요. 현주랑 미영이. 그래요? 네, 친구들 사이에선 유명했어요. 어찌나 둘이 붙어 다니던지
저러다 연애는 하겠나 싶었는데 또 둘이 비슷한 시기에 연애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다들 신기했죠. 아,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인데 왜 난 한 번도 얼굴을 못 봤을까요? 동서 장례식 때도 못 본 것 같은데. 당연히 못 보셨겠죠.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거든요. 네? 멀리 외국에라도 갔나요? 아, 차라리 그러면 좋죠. 외국에 있었다면 아무리 멀어도 올 친구였어요. 가족보다 더 친했던 사이였거든요. 그런데 왜 올 수 없는 곳으로 갔어요? 올 수 없는 곳이라면 혹시 네, 애나 다 죽었어요. 안 그래도 몸이 약했던 친구였는데 임신 중독증으로 임신 내내 고생하다가 결국 그래서 차례대로 떠났다고 한 거군요. 알고 보면 미영이 걔 인생도 참 안 됐어요.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해서 집을 나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기나타가 그렇게 됐으니 미영이란 친구 아버지가 반대해서 집을 나왔다고요? 네, 빈손으로 집을 나왔으니 당장 갈 곳이 있어야죠. 그때 현주가 많이 도와줬다고 들었어요. 미영이 결혼 준비도 현주가 친정엄마처럼 챙겼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나 전혀 몰랐네요. 현주 결혼 전 일이라 모르셨을 거예요. 그럼 아기는요? 아기는 살았나요? 다행히 아기는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이에요. 딸이라고 들었는데 미영이 죽고 아빠가 딸 데리고 행방을 감춰버렸어요. 네? 행방을 감췄다고요? 그래서 현주가 속 많이 상해했어요. 어떻게 자기한테까지 연락을 끊어버릴 수가 있냐고 말이죠. 그랬겠네. 동서 입장에선 속상했겠네. 맞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저도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던데 현주는 더 했겠죠. 아휴, 얘기를 하다 보니 어쩌다 미영이 얘기까지 하게 됐네요. 윤서가 수액을 담았고 깨어나 얘기는 거기서 끊어졌습니다. 전 조카를 데리고 집으로 와 다시 재웠어요. 그런데 잠든 서윤이 목에 목걸이를 보는데 낮에 들었던 동서 친구 미영이라는 사람 얘기가 생각났어요. 미영이라는 사람이 혹시 곰곰이 생각해보니 언젠가 동서가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친한 친구가 애 낳다가 죽었다는 얘기 말입니다. 그래서 전 다락방에 올려뒀던 동서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거 재수씨 유품 상자 아니야? 아니 갑자기 왜? 찾아볼 게 있어서. 언젠가 윤서가 크면 주려고 동서 유품 몇 가지를 챙겨뒀었죠. 전 거기 있던 앨범에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동서와 다정하게 손을 잡고 화사하게 웃고 있는 낯선 얼굴. 미영 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찾았다. 웬 사진이야? 전 궁금해하는 남편에게 동서 친구로부터 들었던 얘기를 해줬습니다. 당신, 재수 씨 옆에 있는 이 여자가 사장님 딸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빙고.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해서 집을 나왔대잖아. 확실할 것 같지 않아? 그렇긴 한데 그래도 신중해야 할 것 같아. 사장님한테는 상처일 수도 있잖아. 윤서 목걸이만 보고도 쓰러지신 분이잖아. 그만큼 딸이 보고 싶다는 건데 모른 척 하자고? 모른 척 하자는 게 아니고 그 미영이라는 사람 아기 낳다 죽었다면서? 당신 딸이 죽었다는 소식 사장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겠어? 충격이 크실걸? 그렇다고 모른다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고 좀 더 신중하자는 거지. 딸이 살아있을 거라는 희망을 뺏는 건 너무 잔인한 일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데 당신이라면 어떨 것 같아? 살아있다는 거짓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게 나을까? 아님 아프더라도 진실을 아는 게 나을까?
어렵다. 난 진실을 원할 것 같아. 나도. 남편과 얘기하면서 마음을 굳혔습니다. 사진 속 동서의 친구가 사장님이 찾던 딸인지 아닌지 확인한 후 진실을 전하기로 말입니다. 저 사장님을 좀 뵐 수 있을까요? 네, 안 그래도 김소연 씨 오시면 언제든 괜찮다고 하셔서요. 바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은 절 기다리셨던 모양이더라고요. 비서는 사장님께 제가 왔다고 간단하게 알린 뒤 바로 사장실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보여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전 사장님께 동서의 유품 속에서 찾은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왼쪽이 제 동서입니다, 사장님. 오른쪽이 혹시 따님이신가요? 사장님은 제가 내민 사진을 뚫어져라 보시더니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아. 제 짐작이 맞았습니다. 동서의 절친이었다는 미영이가 사장님 딸이었습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미영이? 사장님은 딸이 어디 있는지부터 물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세요? 딸이 절 만나기 싫다고 하던가요?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딸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눈시울이 붉어진 사장님을 보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무슨 말이든 괜찮습니다. 딸이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다고 해도 괜찮으니 어서 얘기를 좀 해보세요. 초조한 사장님의 표정을 보면서 전 어렵게 운을 뗐습니다. 실은 사장님, 따님이 사장님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아니고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예? 무슨 말입니까? 우리 미영이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게 되다뇨. 그러니까 그 말은... 제가 대답을 못하고 있자 사장님은 알아채시더군요. 언제?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전 사장님이 지난번처럼 쓰러지시는 줄 알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데다가 목소리마저 심하게 떨리셨거든요. 아기를 낳다가 그렇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아기라면? 딸이라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아기는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도 그것까진 잘 모르겠습니다. 아기 아빠가 딸을 데리고 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아기 아빠가 사라졌다고요? 네. 내 딸이 아기를 낳다가 죽었는데 그 아기를 데리고 사라졌다는 겁니까? 사장님 눈빛에 얼핏 분노가 서리는 듯도 했습니다. 저도 갑작스럽게 듣게 된 얘기라 자세한 사정은 잘 모르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혹시 그 윤서 엄마 유품 중에 아기 아빠 사진이 있는지 한 번 더 찾아봐 줄 수 있습니까? 네, 오늘 집에 가서 바로 찾아보겠습니다. 사장실을 나오는데 마음이 무겁더군요. 그리워하던 따님은 찾았지만 사장님이 바라던 모습은 분명 아니었을 테니까요. 전 퇴근 후 집으로 가서 바로 동서 유품을 뒤졌습니다. 그러다가 얼핏 동서가 지나가는 말처럼 했던 얘기가 또 떠올랐습니다. 형님은 살면서 누군가와 인연을 끊어보신 적이 있어요? 그것도 아주 친하게 지내던 사이에서요. 어?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친한 사이인데 인연을 왜 끊어? 그렇죠. 형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왜? 동서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 동서한테 인연 끊자고 그래? 말이나 하고 그랬으면 이렇게 애가 타진 않겠죠. 뭐야, 진짠가 보네? 누군데? 동서같이 착한 사람한테 누가 그런 짓을 한 거야? 뭐 지나간 일이에요. 그런데 한 번씩 생각이 나서 속이 상하네요. 지나간 일로 그렇게 속상해할 정도면 진짜 친했던 사이인가 봐. 뭐 그 사람이랑 친했던 건 아니고 그 사람 와이프랑 친했었죠. 제 베프였거든요.
뭐야? 그럼 남편이 아내와 친구 사이를 갈라놨단 말이야? 뭐 그런 남자가 다 있어? 이유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아무리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인연을 끊어나? 동서 친구, 결혼 잘못한 거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제가 봐도 친구랑 참 잘 어울리던 남자였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짓을 했대? 동서 친구도 좀 그렇다. 남편이 인연 끊으라고 한다고 그 말을 들어? 친구가 살아있었으면 당연히 인연이 안 끊겼겠죠. 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친구 죽고 인연이 끊겼단 말이야? 뭐 그런 셈이에요, 형님. 아, 그건 좀 이해가 간다. 네? 생각해봐. 아내 죽고 없는데 아내 친구를 계속 만난다는 게. 그래도 우린 그럴 사이가 아니었거든요. 친구가 죽으면서 부탁한 것도 있고. 무슨 부탁? 친구 아기 낳다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딸을 부탁했었어요. 전 그러겠다고 약속했었고요. 그래서 더 동서랑 인연을 끊은 걸 수도 있어. 왜요? 동서 볼 때마다 죽은 아내가 더 생각나지 않았겠어? 아마 많이 괴로웠을 거야. 그래서 그랬을까요, 형님? 그래, 좋게 생각하자고. 우린 안 당해본 일이잖아.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으니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어? 그래도 전 한 번씩 미운 생각이 들어요. 친구 딸은 잘 크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동서 입장에선 또 그렇겠네. 그 대화가 왜 이제야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도 서방님과 동서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 꽤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은 데다 물건을 어디 뒀는지 깜빡할 때도 많았어요. 그래도 당신 정도면 잘 이겨내고 있는 거야. 스트레스 때문이었는지 이제야 기억이 나더라는 말에 남편은 위로를 했습니다. 나는 한동안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 심지어는 매일 하던 업무들인데도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당연한 일이겠죠. 친동생이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으니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사고 직후엔 저도 정신이 없는 데다 윤서를 보살피느라 미처 남편을 챙기지 못했다는 미안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신 어떻게 극복했어? 나? 극복 못했어. 어? 내가 멍하니 있으니까 동료들이 알아서 대신 처리해주더라고. 때 되면 밥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뭐 누구 하나 뭐라 하거나 재촉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조금씩 이전처럼 돌아오더라고. 당신 진짜 좋은 동료들을 줬구나. 그치? 내가 인복이 참 많지? 사장님한테도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뭐? 당신이 사장님 업무를 대신해준다고? 아니, 그게 말이 돼? 사장님 식사나 한 끼 대접해야겠다고. 그래, 그건 좋은 생각인 것 같네. 일개 직원과 사장 관계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요. 같은 아픔을 가졌다는 이유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사장님은 딸을, 전 서방님과 동서를 잃었으니까요. 원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마음 터놓을 사람이 없는 법이거든. 게다가 사장님, 자식은 딸 하나였던 것 같더라고. 그래서 당돌하게도 전 사장님께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 제안에 사장님은 좀 당황해 하시더니 금방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식사 날짜는 일부러 휴일로 잡았습니다. 남편과 같이 가기 위해서였죠. 여기 꼬리곰탕이 진짜 진국입니다. 저희 아빠도 곰탕 드시고 싶을 때는 꼭 이 집에 오신다니까요. 남편과 전 몸보신 겸해서 사장님을 꼬리곰탕집으로 모셨습니다. 비싸고 맛있는 것보다는 정감 있는 음식이 좋을 것 같아서였죠. 꼬리곰탕 좋습니다. 한 번씩 이 곰탕이 생각나더라고요. 다행히 사장님은 좋아하셨습니다. 즐겨 먹는 음식이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이거 괜히 쉬는데 내가 남편분 시간까지 뺏은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아내한테 얘기 듣고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확실히 남편이 있으니 분위기가 낫더군요. 사장님도 훨씬 편안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하는 내내 이런저런 얘기가 끊이지 않았어요. 이거 부탁하신 사진입니다. 윤서 육아일기장에 이 사진이 끼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못 봤던 것 같아요. 전 임신한 채 활짝 웃고 있는 사장님 딸과 그런 아내를 사랑스럽다는 듯 바라보고 있는 남자의 사진을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위와 손녀를 찾는데 도움이 크게 될 것 같습니다. 사위하고 손녀를 찾으시려고요? 찾아야죠. 딸 그렇게 됐다는 소식 듣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결혼을 반대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고 말이죠. 야, 참, 이 욕심이 컸어요. 욕심이 아니라 그만큼 따님에 대한 사랑이 크셨던 거겠죠. 맞습니다. 난 미영이만큼은 뭐든 최고로 해주고 싶었습니다. 제 엄마 죽고 딸만 보고 살았었거든요. 미영이는 좋다고 했지만 제 눈에는 기준에 한참 못 미쳐 보였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 남자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따님이 집을 나갔던 거군요. 내가 나가라고 했습니다. 한 번도 제 속을 썩인 적이 없는 딸이었거든요. 그런데 제 말을 도통 듣지를 않는 겁니다. 남자에 미쳤구나 했더랬죠. 그 남자가 그렇게 좋으면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집을 나가더라고요. 좀 길어봤자 한 달이면 돌아오겠거니 했습니다. 돈 한 푼 없이 옷까지만 몇 개 챙겨서 나갔으니까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는 겁니다. 아휴, 그때 내가 고집을 꺾었어야 했는데. 그럼 집 나간 이후로 따님을 한 번도 못 만나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딸이 그렇게 나오니까 괘씸하더라고요.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했습니다. 그럼 따님이 결혼했던 것도 모르셨던 겁니까? 몰랐습니다. 뒤늦게 후회하고 딸을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걱정이 많으셨겠어요. 말을 뭘 하겠습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후회만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깟 학벌이나 집안이 뭐 중요하다고? 미영이가 좋다고 하면 그만인데. 그럼 사위분 얼굴을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으셨던 겁니까? 그 오라머니 밑에서 자란 데다 지방대 출신이라는 얘기를 듣고 아예 만날 생각조차도 안 했습니다. 딸이 딱 한 번만 만나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했는데도 제가 무시했어요. 미영이하고는 하늘과 땅만큼 수준 차이가 난다고 하면서 말이죠. 지금 생각하니 참 부끄럽네요. 식사를 마치고 간단하게 차 한잔 마시러 간 곳에서 사장님은 담담하게 지난 과거사를 털어놓으셨습니다. 자신의 과오를 말씀하실 때는 얼굴에 후회의 빛이 가득했어요. 부모라는 게 자식 일이라면 욕심을 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라 더 그러셨을 겁니다. 그래도 내가 고집 부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겠습니까? 부모가 져야 마음이 편한 건데 내가 그땐 그걸 몰랐습니다. 사장님의 한숨이 자꾸 깊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잘해주려고 합니다. 사위분하고 손녀 찾으셔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후회는 이제 그만하고 두 사람 찾아서 용서 구하려고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사장님. 하늘에 있는 따님도 무척 기뻐할 겁니다. 그럴까요? 그럼요. 혹시 저희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이미 충분히 도움이 됐습니다. 사진이 있으니 훨씬 찾기 수월할 것 같습니다. 남편과 전 하루빨리 사위와 손녀를 찾기를 빌었습니다. 윤서를 돌봐주던 동서 친구도 제가 전해준 얘기에 놀라워하더라고요. 현주랑 미영이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가 맞나 봐요. 죽어서도 이렇게 인연을 이어주니 말이에요.
저도 두 사람 아는 친구들한테 얘기해 놓을게요. 혹시 미영이 신랑 소식 듣게 되면 꼭 연락하라고요. 그렇게 동서 절친 남편과 딸 찾기가 진행됐는데요. 어느 날 사장님께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주말에 식사를 초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물론 아들과 조카 윤서까지 초대한다고 하셨어요. 상진이랑 윤서까지 데리고 오라고 하셨다고? 왠지 목소리가 들떠 있으신 것 같던데 혹시 두 사람 찾은 건 아닐까? 아, 그런 거라면 진짜 좋지. 그럼 식사로 되겠어? 파티해야지. 그런데 정말 파티장 같았습니다. 사장님 댁이라 으리으리할 거라고 어느 정도는 예상했는데 일하시는 분 안내에 따라 정원으로 들어서니 파티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온갖 고급스러운 음식에 즉석 바비큐 요리하는 셰프부터 서빙하는 사람까지 손님보다 일하시는 분들 숫자가 더 많은 것 같았습니다. 당신 간단하게 저녁 먹는 거라며? 이 분위기 어쩔 거야? 몰라. 사장님 나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아, 봐. 나도 그래서 청바지 입고 왔잖아. 화려한 분위기에 남편과 전 어리둥절해 있었죠. 신난 건 아들 상진이와 조카 윤서였습니다. 우와, 엄마, 오늘 어린이날 같아. 나 저거 먹어도 돼? 아들, 우선 인사부터 드려야지. 손도 씻고. 네가 아들 상진인가 보구나. 괜찮다. 인사는 천천히 해도 되니까. 너 먹고 싶은 거 실컷 먹어. 진짜요, 할아버지? 상진아, 할아버지 아니고 사장님. 아닙니다. 전 할아버지가 더 좋습니다. 윤선 뭐해? 얼른 오빠 따라가지 않고. 네, 할아버지. 아이들이 할아버지라고 부르자 사장님은 무척 흐뭇해하셨습니다. 사장님, 이거 간단한 저녁 식사가 아닌데요. 저희가 큰 결례를 범한 것 같습니다. 부담 가질까봐 내가 일부러 얘기 안 한 겁니다. 두 분한테 내가 꼭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초대했어요.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설마... 맞습니다. 사위하고 소녀를 찾았습니다. 사장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집안에서 두 사람이 걸어 나왔는데요. 순한 얼굴을 한 남자와 동서 사진 속 친구와 눈이 꼭 닮은 여자아이였습니다. 말 안 해도 사위와 소녀라는 걸 단박에 알겠더군요. 식사 자리는 말할 수 없이 즐거웠습니다. 사위와 소녀를 찾은 사장님은 지금까지 만난 이래로 가장 신이 나신 것 같았고요. 사위나 소녀딸도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기성 씨, 실례가 안 된다면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위의 이름이 백이성이라고 했습니다. 서방님과 비슷한 또래라 남편도 저도 곧 친해졌죠. 네, 뭐든지요, 형수님. 기성 씨는 순한 얼굴만큼이나 성격도 서글서글했습니다. 기성 씨를 보니 죽은 시동생 생각이 난다고 하자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라면서 바로 저에게 형수님이라고 하더군요. 갓 태어난 아기 데리고 왜 행방을 감췄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동서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요? 아이, 당신 좋은 날 왜 그래? 혹시 불편해할까봐 남편이 얼른 제 말을 수습하려고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형님. 제가 잘못한 게 많은걸요. 기성신 남편에게도 형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땐 정말 세상에 저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미영이가 죽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귀찮고 밤엔 이대로 영원히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턴가 미영이가 진짜 내 곁에 없구나 하는 걸 실감하기 시작했는데 더 이상 서울에 있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미영이를 아는 사람들과도 만나고 싶지 않았고요. 아마 예지가 없었다면 전 그대로 폐인이 됐을 겁니다. 그럼 무작정 서울을 떠났던 거예요? 네.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떠나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살던 집 전세금을 빼서 바로 떠났던 겁니다. 기성씨 심정 한편으론 이해가 가기도 해.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으니 얼마나 상실감이 컸겠어요? 미영이랑 나이 들면 가서 살자고 받았던 곳이 있었어요. 그곳으로 귀향을 했죠. 결국 또 아내랑 나중에 와서 살자고 약속했던 곳으로 갔던 거네요.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미영이하고의 추억 때문에 못 견뎌서 서울을 떠나면서도 아내와의 추억이 아예 없는 곳은 싫었습니다. 진짜 와이프를 많이 사랑했었나 봐요. 형수님도 보시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여자다 싶으셨을 겁니다. 이런 말 좀 그렇지만 미영 씨 참 행복하게 살다 갔구나 싶네요. 기성 씨 사랑 듬뿍 받았잖아요. 아빠 사랑도 많이 받고. 사장님은 어린 손녀 예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계셨어요. 저도 그 점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제가 좀 더 자격이 있었더라면 미영이가 집을 나오는 일은 없었을 텐데요. 자격이니 뭐니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기성 씨가 자격이 없다고 하면 그런 남자를 선택한 미영 씨가 뭐가 되겠어요? 아빠 반대까지 무릅쓰고 선택한 남잔데 말이에요. 그건 형수님 말씀이 맞네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날 식사 자리에선 사장님보다 기성 씨와 더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사장님은 가만히 저희가 나누는 얘기를 들으시는가 하면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셨어요. 사장님 소녀딸 예지는 아빠를 닮아선지 낯도 안 가리고 금방 아들 상진이와 친해지더군요. 또 윤서에겐 언니 노릇을 했습니다. 역시 애들은 금방 친해지네요. 셋이 벌써 웃고 떠들고 있어요. 그러죠. 그런 점은 우리 어른들이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예지가 엄마를 참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미영이 어릴 때랑 똑같이 생겨서요. 하는 짓도 딱 미영이었습니다. 저 보세요. 지가 대장 노릇하려고 하는 거. 미영이가 저랬거든요. 한번 이거다 싶으면 굽히지 않은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기대가 크셨겠어요? 그렇습니다. 여차하면 회사도 물려줄 생각이었어요. 딸 얘기만 나오면 쓸쓸함이 묻어나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사위와 손녀가 딸의 빈자리를 모두 채울 수 있는 건 아닐 테니까요. 이젠 그런 욕심 다 버렸습니다. 나도 사위 따라 귀촌할 생각입니다. 네? 그럼 회사는 어쩌시고요? 당장은 아니고 서서히 전문 경영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생각은 몇 년 전부터 해왔던 겁니다. 사유가 계속 농사를 짓고 싶다고 하니 존중해야죠. 이젠 제 생각만 고집하지 않으려고요. 사장님은 우선 사위가 살고 있는 시골에 작은 집부터 짓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말이면 그곳에 내려가 지내시면서 손녀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이죠. 잘 생각하셨습니다. 집 다 지어지면 주소 알려줄 테니까 가족들이랑 한 번씩 놀러 오세요. 저희 가족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사장님? 초대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그 가족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사장님과 얘기를 나누는 사이 남편은 기성 씨랑 한잔하면서 꽤 많은 얘기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분위기만 보면 형제나 다름없더라고요. 당신 기성 씨랑 꽤 친해진 것 같더라. 남편이 술을 마셨으니 돌아오는 길은 당연히 제가 운전을 했죠. 상진이와 서윤인 피곤했는지 차에 타자마자 잠들었습니다. 기성이 걔 얘기가 아주 잘 통하더라고. 기성이? 당신 벌써 말 놓기로 한 거야? 그럼 내가 4살이나 많은 형인데 당연히 말 놔야지. 서방님이 허망하게 떠나간 뒤 가끔 쓸쓸해 보이던 남편이었는데요. 동생이 생겼다면서 무척 좋아하더라고요. 당신 기성 씨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 당연하지. 경호가 꼭 살아 돌아온 것 같더라고. 서방님이 살아 돌아온 것 같다는 말에 마음이 짠했습니다. 워낙 사이가 좋았던 형제지간이라 한동안 남편은 서방님에 대해 얘기하는 걸 꺼렸었습니다. 저도 가능한 얘기를 피했었어요. 아마도 기성 씨와는 그런 점이 서로 통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낸 상실감 때문에 아파서 입 밖으로 꺼내는 것조차 주저했던 슬픈 말입니다. 사위와 소녀를 만나 치유됐던 건 사장님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위로의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뭐? 이번 주말에 기성씨 농장에 가자고? 사장님 댁에서 식사하고 온 지 채 한 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남편은 기성씨 농장에 가자고 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만났잖아. 그런데 이번 주 또 보겠다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기성이가 꼭 오라고 했다고. 그거야 인사말로 그런 거겠지. 아니야, 오늘도 문자 보내는걸. 시간 괜찮으면 이번 주 가족들 데리고 오라고. 남편은 기성씨에게 온 문자를 제게 보여주면서 가자고 졸랐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신이 난 남편 길을 살려줘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자고 했죠. 역시 당신이라면 내 마음 알아줄 줄 알았어. 사실 이전에 서방님네와 자주 뭉치기는 했었습니다. 사소한 축하거리가 생겨도 그걸 핑계로 모이곤 했었죠. 남편은 그때 그 기분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 아침 일찍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늦잠 꾸러기 아들이 놀러 간다는 얘기에 깨우지도 않았는데 일어나 씻더군요. 윤서도 얘 보러 간다고 하니 신나했습니다. 오늘 사장님도 오실 거야? 뭐? 사장님도 오신다고? 내가 전화드렸어. 시간 괜찮으면 오시라고. 당신 내 생각은 안 해? 당신이야 상관없겠지만 난 우리 회사 오너라고. 당신 사장님이라고 해서 별로 신경도 안 쓰잖아. 그건 그래. 전 사장님이 오신다는 얘기에 윤서 목걸이를 챙겼습니다. 얼마 전 윤서와 얘기해서 목걸이를 주인에게 돌려주기로 했거든요. 기성씨 농장은 아담했습니다. 여기저기 애쓰는 흔적이 보이더군요. 처음엔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농사일은 처음이었거든요. 동네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어요. 농장에서 보는 기성씨 모습은 또 달라 보였습니다. 왠지 더 믿음직스럽더군요. 난 여기 농장에서 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집을 지을 생각이야. 땅은 계약했고 집 지을 건축회사를 알아보는 중인데 자네도 아는 사람 있으면 소개하고. 사장님도 어느새 남편에게 편하게 말을 놓으시더군요. 제 친구 중에 건축회사 하는 놈이 있긴 한데 견적서 한번 내보라고 할까요? 그럼 좋지. 자네 친구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고. 친화력이 좋은 건 알았지만 와이프 상사에게까지 그 친화력이 발동될 줄은 몰랐습니다. 누가 보면 남편이 직원인 줄 알겠다 싶더라고요. 당신 사장님한테 드릴 거 있다고 하지 않았어? 나한테 줄 게 있다고? 뭡니까? 정작 직원인 저에게는 꼬박꼬박 존대하셨어요. 이 목걸이 주인한테 돌려주는 게 맞다 싶어서요. 윤서가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친한 친구가 줬다고 하면서 동서가 윤서에게 잘 간직하라고 했대요. 아닙니다. 그 목걸이 이젠 윤서 겁니다. 엄마가 남긴 유품인 줄 안다면서요. 그걸 어떻게 뺐습니까? 괜찮습니다. 윤서한테는 제가 잘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동서가 윤서한테 남긴 유품, 이것 말고도 있어요. 그러니 이 목걸이는 예지한테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걸이는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사장님 손녀 예지에게로 말이죠. 대신 전 윤서에게 더 예쁘고 깜찍한 목걸이를 사줬습니다. 윤서가 우리 딸이 된 기념으로 말이죠. 남편과 의논해서 우린 윤서를 딸로 입양했거든요. 그래서 이젠 저와 남편이 큰아빠 큰엄마가 아니라 아빠 엄마가 됐습니다. 하늘나라 먼저 간 서방님과 동서도 기뻐하겠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족이 더 생겼어요. 눈치채셨겠지만 기성씨와 남편이 의형제를 맺었고 덕분에 전 서방님과 조카를 얻었습니다. 덤으로 시아버님 같은 분도 생기고 말입니다. 물론 회사에선 사장님이시지만요. 가족들이 늘어나니 사는 게 왠지 더 든든합니다. 가족이란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내 편이
확실한 내 편이 나를 사랑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거 말입니다. 제가 그들에게 그렇게 하듯이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와 둘이 살았어요. 태어나서 본 유일한 가족이 엄마였다 보니 다른 애들도 그렇게 사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에 가보니 애들이 자꾸 아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주말에 아빠랑 동물원 갔다 왔다? 나도 아빠랑 놀았는데. 애들이 자꾸 엄마가 아니라 아빠랑 놀았다기에 엄마에게 물은 적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뭐야? 어? 애들이 다 아빠랑 놀았대. 나도 아빠랑 놀래. 그게 우리 미진이도 아빠가 있어. 근데 같이 살지 않는 것뿐이야. 조금 더 자라서야 저는 아빠라는 사람이 엄마의 남편이며 엄마와 아빠 사이에 제가 태어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거기까지 알고 나자 더 의아했죠. 엄마는 왜 남편이랑 안 살아? 그게 엄마가 남편이랑 안 사니까 나도 아빠랑 못 살잖아. 얼른 아빠한테 오라고 해. 그게 누구나 사는 모습이 다 다른 거야. 아빠가 있어도 같이 못 사는 애들도 있어. 어릴 땐 엄마의 말이 의아했는데 조금씩 더 크면서 부모님이 이혼한 친구들도 알게 되면서 우리 엄마 아빠도 이혼한 건가 생각했습니다. 엄마, 아빠랑 이혼했어? 아니? 뭐? 이혼도 아니라고? 근데 왜 아빠랑 안 살아? 그럼 아빠가 외국에서 일해? 그건 아니고. 엄마, 다 지어낸 거지? 뭐? 아니, 아빠가 진짜 있긴 한 거야? 하물며 부모님이 이혼한 친구도 아빠와 한 달에 한 번은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저처럼 아예 아빠의 얼굴조차 모르고 사는 애들은 정말 없더라고요. 아빠가 용돈을 줬다는 친구, 아빠의 생일이나 외식을 한다는 친구. 부모가 둘인 게 당연한 친구들 사이에서 전 늘 의문 하나를 품고 살았습니다. 특히 아빠가 일하고 엄마가 살림만 하는 친구들을 볼 때면 엄마가 저렇게 살 수도 있는 거구나 싶어서 부러웠어요. 저희 엄마는 늘 일을 했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남의 집 가정부 일을 하시면서 저녁이면 그 집에서 먹고 남은 반찬을 꼭 싸우셨고, 제가 조금 자란 뒤에는 식당에서 일하셨는데 그때도 늘 식당에서 남은 찬거리를 싸우시곤 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먹는 반찬은 남의 집에서 가져온 반찬, 식당에서 남은 반찬이었습니다. 어릴 땐 철이 없어서 왜 맨날 같은 반찬만 먹느냐고 불평도 많이 했어요. 그런 다음 날이면 엄마는 천근만근으로 보이는 무거운 몸으로도 달걀을 사와 부쳐주곤 했죠. 나중엔 그마저도 질려서 버렸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가 홀로 일을 하며 저를 키우는 일이 얼마나 힘에 부쳤을까 싶어요. 엄마는 자면서도 늘 일을 하는 잠꼬대를 하거나 앓는 소리를 내곤 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됐을 때 아빠라는 존재 자체를 잊고 살았어요. 내가 하도 아빠를 찾으니까 엄마가 그냥 둘러댔다고 확신한 뒤기도 했고, 엄마가 아프기도 했고요. 제가 고3 때 엄마는 결국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 살갗만 남았다 싶게 앙상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도 더는 할 수 있는 치료가 없다며 강한 진통제를 처방해 준 뒤 퇴원을 권유했어요. 앙상하게 마른 엄마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딸이랑 동화처럼 예쁜 집에서 사는 게 꿈이었는데
살면 되지. 엄마도 마음이야 그러고 싶지. 근데 딸, 엄마가 없어도 넌 혼자가 아니라는 거 잊지 마. 엄마가 없으면 난 혼자지. 어떻게 혼자가 아니야. 네가 왜 혼자야. 너한테 아빠가 있잖아. 엄마가 갑자기 저조차 잊고 있었던 아빠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나한테 아빠가 진짜 있었어? 그럼 엄마가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 당연히 거짓말인 줄 알았지. 아빠가 있다고는 하는데 한 번도 날 보러 안 왔으니까. 엄마는 거짓말한 적 없는데. 넌 아빠가 있어. 다만 정말 사정 때문에 같이 못 산 것뿐이야. 집에 도착해 엄마를 안방에 눕히는데 엄마가 서랍장을 가리키더라고요. 저기 아래서 두 번째 칸 오른쪽 구석에 보면 함이 하나 있을 거야. 저는 엄마가 갑자기 왜 서랍장에 있던 함을 찾는 건지 의아했지만 하라는 대로 함을 가져왔습니다. 엄마는 살갗만 남은 것처럼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그 함을 열었어요. 그러더니 가장 밑에 고이 모셔두었던 것 같은 반지함을 꺼냈습니다. 아빠가 엄마한테 준 반지야. 엄마는 애틋한 표정으로 반지를 보더니 그걸 저에게 주었습니다. 이게 진짜 아빠가 준 거라고? 엄마한테 결혼하자고 줬던 반지. 근데 왜 결혼 안 했어? 엄마는 생각에 잠긴 채 한동안 대답이 없었고 그저 그 반지를 잘 갖고 있으라고만 했습니다. 잃어버리지 말고 잘 간직하고 있어. 엄마의 소원은 제가 성년이 될 때까지만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소원은 엄마가 기적적으로 살아나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모습까지 모두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은 엄마의 소원을 들어줬어요. 제가 20살이 되던 해 엄마는 길고 고통스러웠던 투병 생활을 마감했습니다. 문상을 온 사람들은 제가 불쌍하다고 했지만 전 엄마가 더 불쌍했어요. 평생을 저 하나 낳고 키우다가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눈을 감은 엄마의 얼굴을 보는데 비로소 늘 일그러져 있던 얼굴이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엄마의 얼굴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씩씩하게 잘 살다가 엄마 있는 데로 갈게. 그때까지는 엄마도 자유니까 편하게 쉬고 있어. 알겠지? 다시 만나면 다시 내 엄마 해주는 거다. 그러나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는 걸 왜 몰랐겠어요. 엄마를 보내고 한 달쯤 지냈을 때서야 저는 엄마의 짐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살던 집을 처분한 뒤 혼자 살 만한 원룸을 마련했어요. 그건 엄마의 유언이기도 했는데 저는 엄마의 유언을 반만 따랐습니다. 엄마의 유언은 제가 엄마의 재산을 처분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진아, 엄마 떠나고 나면 보험금 5천만 원이랑 엄마 명의의 집이 너한테 갈 거야. 그럼 집 처분해서 너 혼자 살 만한 집으로 옮기고 보험금이랑 집 처분하고 남은 돈 가지고 꼭 대학에 가서 공부해. 당장엔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또 가서 공부하다 보면 길도 열리고 네 시야도 넓어질 거야. 그러나 전 여윳돈으로 적금을 들었고 대학 진학은 포기했습니다. 그럴 시간에 한 푼이라도 더 벌자 싶었거든요. 고졸로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러나 전 이왕이면 숙식 제공에 제 돈을 더 쓰지 않으면서 벌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벌어서 나중에는 엄마 소원대로 대학도 가고 집도 사자고 마음먹었죠. 결국 공장에 취직하게 됐고 숙식 제공이 된다기에 얻었던 원룸도 처분했습니다. 젊은 시절은 공장에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한 일이었어요. 돌아갈 집이 있으면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하고 싶을까봐 저 자신을 몰아세운 거였죠.
그러나 의외로 공장 생활은 저와 잘 맞았습니다. 선배 언니들도 처음엔 좀 무서웠는데 같이 먹고 자면서 지내다 보니 결국 자매처럼 편해졌어요. 누구 하나 아프면 서로 보살펴주고 챙겨주고 오히려 엄마와 둘이 지낼 때보다 덜 외롭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공장에서 일하던 젊은 남자와 썸도 타기 시작했죠. 저기 이번 주말에 뭐해? 언니들이랑 놀러 가기로 했는데? 어디로? 클럽. 뭐? 클럽에 간다고? 언니들이 가보고 싶다고 해서 같이 가려고. 야, 너 클럽이 뭐 하는 데인 줄은 알고 가는 거야? 음악 나오고 춤추고 노는 곳이잖아. 그렇지. 됐지? 그러면서 그의 앞을 지나쳐 가는데 어찌나 재밌던지 그가 저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주변만 맴돌 뿐 고백을 안 하길래 약을 좀 올려봤죠. 사실 그 주 주말엔 언니들과 교회로 드라이브를 하러 가기로 했거든요. 가장 큰 언니가 작은 차를 한 대 뽑았는데 그 차로 드라이브도 가고 나간 김에 맛있는 것도 먹고 오자고 했었어요. 주말 저녁 언니들과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기숙사 앞에 그 남자가 서 있더라고요. 언니들은 제 어깨를 툭툭 치면서 잘해보라고 자리를 피해주었고 저는 새초롬한 얼굴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클럽 갔다 왔어? 남이야 그러거나 말거나. 이렇게 이쁘게 하고 갔다 왔다고? 내가 이쁘든 말든 무슨 상관인데? 아, 왜 상관이 없어? 내가 널 좋아하니까 상관이 있지. 날 좋아했다고? 아, 그래. 정말 몰랐다고? 저는 결국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고 그와 사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을 알려주었죠. 클럽은 무슨 여기 언니들 보기에만 사납지 그런 데서 돈 안 써. 그럼 어디 갔다 온 거야? 그렇게 이쁘게 하고? 큰언니가 차 샀다고 해서 차 타고 교회로 드라이브 갔다가 밥 먹고 왔지. 아이 진짜 깜짝 놀랐잖아. 이제부턴 나한테 허락받고 돌아다녀. 내가 왜? 이제 내가 네 애인이잖아. 전 그런 남자친구의 투정이 귀엽기만 했어요. 그렇게 3년 정도 사귀다가 그에게서 청혼을 받았죠.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혈혈단신 홀로 살다가 비로소 내 가정을 꾸리게 돼서 좋았거든요. 엄마도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이제야 좀 안심하지 않을까 싶었죠. 결혼을 약속한 뒤 시댁에 인사 갈 날을 잡으려는데 남자친구가 자꾸 말을 피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상해서 남자친구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나 인사시키기 싫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럼 왜? 부모님이 나 마음에 안 들어 하실 것 같아? 물론 저도 사실상 구하니까 그 점이 마음에 걸리긴 했어요. 그러나 남편도 공장에서 일하고 저도 공장에서 일하는데 그 외에는 걸리는 게 없다 싶었죠. 그것도 좀 걸리긴 하는데 더 걸리는 건 우리 집안 좀 잘 살았거든. 솔직히 집안이 잘 사는데 그가 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나 의아했어요. 남자친구는 자기 집에 가보면 알 거라면서 결국 인사 날짜를 잡았습니다. 남자친구를 따라 시댁에 인사를 간 날, 저는 시댁이 있다는 낡은 빌라 앞에서 당황했습니다. 좀 잘 산다는 집치고는 너무 허름한 곳에서 사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반신반의하며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매서운 눈빛으로 저를 째려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 내가 지금 안녕하게 생겼니? 예? 시어머니는 낡은 빌라의 낡은 벽지, 낡은 장판 위에 도톰한 궁중방석 같은 걸 하나 깔고 앉아 있었어요. 그 위에 마치 중전마마라도 되는 것처럼 앉아서는 저더러 앉으라는 말도 없이 타박부터 하셨습니다. 예, 우리 집이 이래봬도 왕년의 부자였어. 지금은 이 꼴로 살지만 우리 집이 이 빌라 단지보다 컸다 이거야. 그런데 너 같은 애가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오는 게 말이 됐니? 천에 고아라며? 어디서 쿨러 먹다 온 줄도 모르는 애를 내 아들 처로 들이라고? 저는
이게 다 무슨 소린가 싶어 남자친구를 봤습니다. 그러나 남자친구는 제 시선을 외면한 채 자기 엄마 앞에서 고개만 숙이고 있더라고요. 저기 어머니, 제가 고아인 건 맞는데 20살 때까지 엄마가 살아계셨고요. 어디서 굴러먹다 온 애가 아니라 엄마랑 둘이 잘 살았어요. 20살 때 엄마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공장으로 취직한 거고요. 순간 시어머니도 살짝 당황한 얼굴로 자기 아들을 보더라고요. 남자친구는 그제서야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 여자친구 말이 맞아. 아무튼 고아 맞잖아. 그러나 시어머니는 제가 숨쉬는 것조차 흠을 잡고 싶은 사람처럼 시종일관 저를 고아라고 부르며 하찮게 여겼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릴 때부터 마음이 약해서 길 가다가 길고양이라도 보면 먹이를 줘야 하는 애였어. 너 우리 아들이 그런 심성을 가진 애인 거 알고 접근한 거지? 불쌍한 척 고아라고 어디 갈 데 없다고 붙잡았지? 결국 저는 차 한 잔 얻어 마시지 못하고 들고 간 선물만 드린 뒤 첫인사를 마쳐야 했습니다. 인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열이 뻗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한테 도대체 날 뭐라고 소개한 거야? 내가 불쌍해서 너한테 접근했어? 자기야, 우리 엄마는 그냥 내 편에서 생각하느라 그러는 거야. 자기도 엄마가 있었으면 자기 엄마도 똑같이 생각하셨을걸? 그래, 엄마 없는 나는 서러워서 이 결혼 못하겠다. 나는 원래 내 계획대로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 거니까 결혼은 없던 걸로 해. 홧김에 결혼을 무산시키고 기숙사로 돌아왔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3년을 만난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언니들에게 위로주를 얻어마시며 밤새 울었고 그래도 이 결혼은 아니다 싶어서 마음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남자친구는 매일같이 기숙사로 찾아오고 일할 때도 치근덕거리면서 제 마음을 풀어주려고 했죠. 엄마도 애 생기고 하면 받아주실 거야. 그러지 말고 결혼하자. 우리가 어떻게 헤어져. 이렇게 사랑하는데. 사랑한다고 다 결혼하나? 난 됐거든? 엄마가 잘못하는 만큼 내가 잘할게. 결혼은 결국 우리 둘이 하는 거잖아. 그래서 신혼집 얻을 돈은 있고? 신혼집? 에이, 지금 우리 돈으로 신혼집 얻어봐야 단칸방인데 그냥 우리 집에서 살다가 돈 더 모아서 나가는 건 어때? 뭐? 어머니랑 같이 살자고? 내가 엄마한테 잘 얘기해볼게. 너도 모아둔 돈 별로 없을 거 아니야. 저는 엄마와 살던 집을 처분한 돈과 엄마가 남긴 보험금까지 합치면 통장에 돈이 조금 있었어요. 그러지 말고 내가 많이는 아니어도 우리 신혼집 얻을 정도는 있어. 그냥 우리끼리 살자. 어머니 저렇게 날 싫어하시는데 어떻게 살아? 그랬더니 며칠 뒤에 시어머니가 공장으로 저를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 아들한테 들었다. 내가 섭섭하게 해서 결혼 안 한다고 했다며? 괜히 말이나 그렇게 하는 거겠지. 안 봐도 뻔해. 남자친구가 하도 매달려서 하긴 할 건데 합가는 못해요. 따로 살게요. 예, 너 내가 불쌍하지도 않니? 예? 갑자기 시어머니가 자기가 불쌍하지 않냐고 저를 다그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고 그런 구질구질한 빌라에서 사는 내가 불쌍하지도 않냐고. 돈이 있으면 합쳐서 더 좋은 집에서 같이 살 생각을 해야지. 니들만 새 집에서 살겠다는 거야? 한마디로 시어머니는 제 돈과 자기 집을 판 돈을 합쳐서 아파트를 마련해서 같이 살자는 얘기였고 처음엔 남자친구를 통해 완강히 거절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와 여러 번 설득하셨고 자신이 섭섭하게 한 게 있다면 용서해달라는 말까지 하시더라고요. 결국 전 합가를 허락했고 돈을 합쳐 아파트를 얻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후 합가를 해서 살던 어느 날 제가 당직이라 공장에 남아있던 날이었어요. 공장 입구에 웬 고급 승용차가 서 있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다가갔는데 갑자기 차 안에서 고급 양복을 입은 남자가 내리는 겁니다.
누구시죠? 여기 주차하시면 안 돼서요. 저는 용건을 말했을 뿐인데 그 남자분이 저를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아니, 저기 아저씨, 차 빼라고 한 게 울 일은 아니잖아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그 아저씨를 달래보려고 했지만 그 아저씨는 울먹이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미진아, 아빠야. 그러나 전 너무 놀라서 뒷걸음질 치고 말았습니다. 얼굴조차 모른 채 살았던 아빠가 그렇게 나타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 아빠라던 그 아저씨는 도망가던 제 뒤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네가 태어난지 몰랐어. 집안 반대로 엄마랑 헤어졌는데 얼마 전에 네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는 걸 알고 그제야 딸이 있다는 걸 알았어. 전 황급히 건물 뒤에 몸을 숨겼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아저씨는 계속해서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랑 엄마랑 살던 집에도 없고 찾느라 시간이 좀 걸렸어. 아빠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그 말 후에도 계속 우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저 역시 입을 틀어막은 채 한참을 숨지겨 울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제야 나타난 건지,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나타난 아빠가 믿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도 왜 눈물이 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빠가 또 올게. 네 마음 풀릴 때까지 올게. 응? 그 후 몇 번 더 아빠가 찾아왔지만 저는 만남을 거부했어요. 그래놓고는 아빠가 차를 타고 돌아가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곤 했죠. 아빠는 매번 공장 쪽을 애틋한 얼굴로 한참을 돌아보다가 차에 오르곤 했습니다. 며칠 뒤가 제 생일이라 그런지 엄마 생각도 나고 고이 모셔둔 엄마가 준 반지를 보고 있자니 이제 그만 아빠를 만나 사정을 들어봐야 하나 싶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생일날 만약 오늘도 아빠가 나를 찾아온다면 차 한잔은 해봐야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나타나 제 눈을 가리는 겁니다. 여보, 생일 축하해. 내가 오늘 특급 이벤트를 준비했어. 주변에 있던 동료들은 환호했고 저는 끈으로 눈을 가린 채 남편의 손을 잡고 차에 올랐습니다. 남편은 이미 제 반차까지 알아서 다 썼다고 하더라고요. 한참을 가서 끈을 풀었을 때 저는 호텔 안 고급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결혼하고 첫 생일이잖아. 근사한 생일을 마련해주고 싶어서. 당신이 합가도 해주고 돈도 합쳐서 아파트도 살 수 있었잖아. 고마워서. 그래도 알긴 아네. 저는 남편과 함께 근사한 호텔에서 식사를 했고 오랜만에 그가 남편 노릇을 한다며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텔 식당 입구 쪽이 소란스럽더니 시어머니가 들어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냅다 와서는 저에게 주먹을 휘두르시는 겁니다. 네가 아주 미쳤구나. 심이만 쏙 빼놓고 호텔에서 비싼 밥 먹으니 좋니? 좋아? 시어머니의 주먹에 저는 옷까지 찢기고 있었지만 남편은 옆에서 그만하시라는 말만 했을 뿐 힘으로 시어머니를 제압하지 않았어요. 결국 경찰이 왔고 저는 피해자로 시어머니는 가해자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 경찰이 오더니 저랑 시어머니를 검찰청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경찰에게 말했어요. 아니, 저기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왜 검찰청까지? 가보시면 압니다. 저와 시어머니는 조사실로 들어갔어요. 갑자기 이상한 사건에 휘말리기라도 한 것처럼 무섭고 당황스러웠습니다. 떨고 있던 그때 담당 검사가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미진 씨, 진아버님이 오셨습니다.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고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공장으로 저를 찾아왔던 아빠였습니다. 담당 검사는 아빠를 향해 90도로 인사했고
시어머니는 너무 놀라 개거품을 무시더라고요. 아니, 저분이 네 아버지라고? 네가 아버지가 어딨어? 저는 코피에 입술까지 터진 채 아빠를 봤고 아빠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저에게 다가와서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괜찮아? 아빠... 그날 처음으로 아빠를 불러봤어요. 아빠는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아빠의 손을 잡고 주사실을 나왔습니다. 제가 나오자 남편이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저와 아빠를 번갈아 보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그러나 남편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온 소리는 우리 엄마는이었습니다. 남편은 코와 입술이 터진 저보다 자기 엄마의 안부가 더 궁금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은 누구셔? 왜 손을... 저는 한숨을 내쉰 뒤 말했습니다. 집에 가 있어. 저는 짧게 말한 뒤 아빠와 다시 걸었고 아빠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네 남편이야? 네. 아빠는 더는 묻지 않으셨고 저는 아빠의 차에 탔습니다. 아빠는 저를 데리고 아빠의 집으로 갔어요. 아빠의 집은 저택이었는데 대문이 열렸지만 선뜻 들어가질 못하겠더라고요. 왜? 어색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아빠 부인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빠 미혼이야. 들어가자. 알고 보니 아빠는 정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집도 잘 사는 것 같은데 여태 미혼이었다니 믿기지 않더라고요. 집으로 들어가 보니 정말 일하는 아주머니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저를 본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셨고 할아버지는 표정은 무뚝뚝하셨지만 잘 왔다며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같이 저녁을 먹었고 저녁을 먹은 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아빠랑 얘기 나누고 할머니 할아버지랑은 차차 또 얘기하자. 네. 저는 얼떨떨했습니다. 집안의 반대로 헤어졌다는 건 아빠에게 들었으니까 잔뜩 긴장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저를 애틋하게 보시더라고요. 식사 후 저는 집사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깨끗하게 씻었고 새 옷도 입었습니다. 그 사이 의료진이 온 건지 제 얼굴도 치료해 주더라고요. 내일 편하실 때 내원하셔서 정밀 검사부터 받으시죠. 네? 저 괜찮은데? 아버님께서 신신당부하셨어요. 꼭 오셔서 검사 받으세요. 갑작스러운 환대에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가벼운 자택 진료를 마친 뒤 저는 집사 아주머니의 안내를 받아 2층 손님방으로 갔어요. 으리으리한 손님방을 놀란 눈으로 둘러보는데 아빠가 들어오시더라고요. 치료는 잘 받았어? 네. 근데 저 정밀 검사까지는 안 받아도 되는데. 무슨 소리야? 엄연히 폭행을 당했는데 당연히 받아야지. 네 병원 기록을 증거로 남겨서 제대로 처벌할 거야. 그러니까 이번 일만큼은 아빠가 하자는 대로 따라줘. 아빠의 눈빛이 무서울 정도로 단호했고 저는 일단 알겠다고 했어요. 아빠는 저에게 계속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알았어. 몇 달 전에 동창회에 가서야 네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는 걸 알았어. 그런데 동기들이 네 엄마가 혼자 딸을 길렀다는 거야. 내가 그 사람을 모르겠어? 내 딸일 것 같더라고. 그럼 엄마랑은 동창이셨던 거예요? 어릴 때 내가 몸이 약해서 지방에 있는 별장에서 지냈거든. 거기서 고등학교에 다녔는데 그때 네 엄마를 만났지. 그런 얘기도 처음 들어요. 네 엄마 성격에 안 했을 거야. 나한테도 너 가진 걸 비밀로 했던 사람이니까. 전 아빠가 하도 저를 안 찾아오길래 엄마가 거짓말한 줄 알았어요. 아빠가 있다고.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내 잘못이야.
때 네 엄마가 날 찾아왔을 때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엄마가 언제 찾아갔는데요? 엄마랑 결혼하겠다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었어. 하지만 반대가 극심했지. 집안 차이가 너무 심하다고. 반대에 부딪혀서 밖에도 못 나가고 방에 갇혀 있는데 어머니가 나한테 그러시는 거야. 네 여자친구한테 돈을 주면서 헤어지라고 했더니 그 돈을 받았다고. 겨우 그런 애랑 결혼하려고 한 거냐고. 난 너무 화가 났었어. 우리 사랑이 겨우 그거였나 싶고 네 엄마를 이해할 수 없었지. 그래서 부모님한테 마지막으로 네 엄마를 한 번만 만나고 오게 해달라고 했어. 그렇게 찾아갔더니 네 엄마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러는 거야. 돈은 받을 만해서 받았으니까 너는 네 주제에 맞는 삶을 살라고 그러는 거야. 결국 돈 때문에 사랑을 포기한 거냐고 따져 묻는 나한테 엄마가 그러더라. 나중에 알게 될 거라고. 내가 왜 이 돈이라도 받아야 했는지. 아빠는 그 말을 끝으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네가 뱃속에 있었던 거지. 어차피 결혼 허락은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널 키우기 위해 그 돈이라도 받아야 했던 거야. 우는 아빠를 보는데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눈치를 못 챘을까? 난 그 후로 너희 엄마를 미워하기만 했어. 그 증오의 힘으로 공부만 했던 것 같아. 집에서 결혼하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엄청 했지. 근데 이상하게도 너희 엄마가 미워도 딴 여자랑 결혼하긴 싫더라고. 아빠는 제 손을 가만히 어루만지며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다시는 못 볼 줄 알았으면 더 좋은 걸로 해줄걸. 뭘요? 청혼 반지. 집에서 반대당하느라 용돈까지 다 끊겨서 겨우 있는 돈 털어서 반지를 샀는데 네 엄마는 그걸 받고도 그렇게 환하게 웃더라고. 저는 그제야 엄마가 준 결혼 반지가 생각났어요. 저 그 반지 갖고 있어요. 뭐? 정말? 네. 근데 그게 지금 사는 집에 있어서 시어머니도 같이 사시거든요. 시댁 얘기가 나오자 아빠가 돌연 한숨을 내쉬더니 물으셨어요. 혹시 아이도 있니? 아니요. 결혼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합가는 왜 한 거야? 시댁이 전에는 부잣집이었다가 망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시어머니랑 남편이 낡은 빌라에 살고 있었어요. 남편이 처음엔 그 빌라로 합가를 하자고 하길래 제가 엄마가 남겨준 보험금이랑 엄마랑 같이 살던 집 처분한 돈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 돈으로 신혼집 마련해서 따로 살자고 했더니 돈을 합쳐서 아파트를 사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같이 살고 있었던 거야? 네. 명의는? 저랑 남편이랑 공동명의로 했어요. 아빠는 잠시 말이 없으셨어요. 뭔가를 생각하시는 것 같았는데 저에게 다정하게 말할 때는 한없이 자상한 분 같았는데 혼자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은 상당히 카리스마 있어 보였습니다. 그 친구 좀 아빠가 만나봐도 될까? 남편을요? 사실 전 아빠가 갑자기 제 일상에 개입하는 게 좀 낯설었어요. 그렇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크게 실망을 한 터라 갈 데도 없었거든요. 일단은 아빠의 집에 있으면서 정밀검사도 받았고 시댁과의 문제도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는데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왜 우리 엄마가 여태 연락이 안 되는 거야? 당신 설마 진짜 우리 엄마 고소했어? 와이프는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는데도 그저 엄마. 저는 저녁에 밖에서 보자고 한 뒤 전화를 끊었고 일단 남편까지 없는 사이 시댁으로 가서 엄마가 남겨준 반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반지를 찾아서 나오자 기사 아저씨가 당연하다는 듯 저를 아빠의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좀 어색해서 쭈뼛거리며 들어갔더니 제가 오기만 기다리셨던 건지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더니 처음 들어가 보는 방으로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이 방, 너 없는 사이에 청소 싹 해서 새 가구로 다 들였어. 어때? 마음에 드니? 예쁘긴 한데 방은 왜? 네 방이야. 할머니, 저 유부녀예요. 사는 집도 있고요. 언제든 네가 와서 지내도 되는 네 방이라는 뜻이야. 할머니는 아직 자신을 경계하는 저를 보며 또다시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네 엄마랑 네 아빠 눈 딱 감고 결혼시킬걸. 그때는 그냥 결혼시켜서 네 엄마도 더 공부하게 하고 잘 살게 해주면 된다는 생각을 못했어. 남의 시선에만 급급해서. 저는 아직 몸이 안 좋은 상태였고 일단 할머니가 꾸며준 방에서 약을 먹은 뒤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 맞춰 남편과 만나기로 한 레스토랑으로 갔어요. 남편은 먼저 도착해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당신 하룻밤 사이에 진짜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어제 손잡고 나간 그 아저씨랑 무슨 사이라도 돼? 조사실에 있었던 시어머니야 아빠의 정체를 바로 들을 수 있었지만 남편은 아직 아빠의 정체를 모를 때였어요. 하도 어이없는 오해를 하기에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 엄마한테 주먹질 당한 와이프를 하루 만에 보고도 처음 하는 소리가 그게 다야? 아니, 어이가 없잖아. 당신 같은 짠순이가 이렇게 비싼 레스토랑을 예약했다고? 아빠가 해주신 거야. 아빠도 곧 오실 거고. 아빠라니? 당신이 아빠가 어딨어? 이 사람이 진짜 하루 만에 머리가 어떻게 됐나? 당신이 무슨 아빠가 있어? 어머니 돌아가시고 고아의 집도 없이 주말에도 공장 기숙사에서 지냈잖아. 그래서 내가 불쌍해서 결혼하자고 했니? 그래, 솔직히 당신 처지면 군말 없이 결혼할 줄 알았어. 우리 집이 몰락한 부잣집이라 결혼도 못할 줄 알았는데 예쁘기도 하고 싹싹하길래 고아여도 저 정도면 데리고 살만하다 싶었다. 왜? 그런 주제에 기껏 걷어준 우리 엄마를 고소해? 당신 어머니 현행범으로 체포된 거야.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나한테 주먹 쓰셨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말을 잘해줘야지. 내가 당신만 데리고 고급 호텔 가서 섭섭해서 그러신 거잖아. 그렇게 섭섭했으면 자기 아들한테 화풀이 하시든가. 그때였습니다. 불쑥 아빠가 제 옆자리로 와 앉으시더라고요. 아빠를 본 남편은 어제 검찰청에서 본 게 기억이 나는지 아빠를 향해 삿대질을 했습니다. 아니, 당신 뭐야? 왜 우리 와이프 옆에 앉는데? 당신은 내 말은 듣고는 있는 거야? 내가 아빠 오신다고 했잖아. 뭐? 이분이 진짜 당신 아버지라고? 그래서 우리 딸한테 아빠가 있는 게 불만인가? 진짜 확인은 한 거예요. 검사는 해보고 딸이라고 해야죠. 아내도 알아. 얘 엄마 어릴 때랑 똑같이 생겼거든. 그러면서 아빠는 저를 애틋하게 보셨지만 남편은 또다시 산통을 깨는 말만 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 어머니가 다른 남자랑 낳은 딸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남편을 한심하게 보면서 가방에서 엄마의 반지함을 꺼냈어요. 아니, 이건... 기억나세요? 아빠는 보자마자 그 반지함을 알아보시더라고요. 아빠는 반지를 꺼내더니 그 반지를 꼭 쥔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하찮은 반지를 간직해줬구나. 그런 아빠를 보는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엄마를 사랑했던 건 분명해 보이는데
오해로 인해 평생을 찾지도 않다가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절 찾아오신 거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진짜 확인은 해보세요. 제 와이프가 속이는 거면 어떡하려고 이러세요? 딱 보니까 엄청 잘 사시는 것 같은데 사기치기 딱 좋잖아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남편을 봤습니다.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아빠는 반지를 다시 반지함에 고이 넣더니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미진아, 아빠는 네가 좋은 선택을 하며 살았으면 좋겠어. 어디까지나 네가 선택할 문제지만 내가 보기에 너희 시댁과 네 남편은 너에게 좋은 선택 같지가 않아. 너도 이번 일을 통해서 뭔가를 느꼈을 거라고 믿는다. 아빠는 저를 따뜻한 눈으로 한참을 보셨고 곧이어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자네 어머니는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되게 할 거네. 그제야 남편은 정신이 좀 든 건지 아빠에게 냅다 고개를 숙이며 부탁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나이가 많으세요. 나보다 어리더군. 아, 예? 그게... 근데 또 고생을 많이 하셔서. 전에는 집이 좀 살았더군. 뭐 엄청난 부자까진 아니어도 꽤 사는 편이었는데 그 재산은 다 어디 갔나?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엄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스트레스가 심하셔서 노름을 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우리 집도 나 몰래 담보대출 받고 난 건 아니지? 아니, 그건... 아무리 찾아도 당신 도장이 없어서 못하셨어. 기가 막혀서 진짜. 당신은 어머니한테 대출해드리려고 했단 말이야? 그럼 어떡해. 우리 엄마가 불쌍하잖아. 하루아침에 아버지도 잃고 돈도 잃고. 안 그래도 지금 불법으로 노름하신 것도 걸려서 추가 입건됐어. 예? 자네는 자네 와이프 얼굴에 난 상처는 신경도 쓰지 않는군. 지금 그게 중요해요? 저희 엄마가 추가 입건까지 됐다면서요. 아빠는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미진아, 아빠는 먼저 차에 가 있을 테니까 얘기 잘하고 와. 그 순간 아빠가 절 보면서 눈으로 뭔가를 말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마무리를 잘하라는 듯 제 손에 패를 쥐어주신 것 같았죠. 아빠가 나간 뒤 남편은 눈치를 살피더니 대뜸 저에게 그랬습니다. 진짜야? 진짜 당신 아버지냐고. 얼핏 봐도 대단한 분 같은데? 그게 중요해? 내가 어떻게 하면 돼?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 풀어줄 건데?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편의 모습이 당혹스러웠어요. 시어머니가 옆에 없는 남편은 마치 유아기로 퇴행한 사람처럼 어리숙하고 불안해 보였어요. 나랑 이혼하면 돼. 뭐? 그러면 내가 아빠한테 잘 말해볼게. 진짜야? 그러면 우리 엄마 풀어줄 거야? 사실 마음의 결정을 한 건 아니었어요. 다만 남편의 모습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는데 남편은 이혼할 수 없다는 말은커녕 그렇게만 해주면 되냐고 되묻더라고요. 이 남자에게 저는 뭐였나 싶었습니다. 저는 큰 충격과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혼 서류 보낼 거니까 도장 찍어. 저기... 제가 나가려고 하니까 남편이 저를 붙잡더라고요. 혹시나 저를 붙잡으려는 건가 싶어서 돌아봤어요. 집은? 뭐? 집 말이야. 우리 공동명의였잖아. 이혼하고도 계속 그렇게 둘 순 없으니까 그냥 내 명의로 하면 안 될까? 보니까 당신은 꽤 돈도 있는 아버님도 만난 것 같고 나랑 엄마는 그 집마저 없으면 어떡해. 너 혹시 마마보이니? 아니 무슨 그런 말을. 나는 그냥 엄마가 없으면 못 사는 것뿐이야.
그게 마마보이야. 만약에 그때 내가 끝내 합가 안 한다고 했으면 너 나랑 결혼도 안 했겠네? 당연하지. 내가 불쌍한 우리 엄마를 혼자 두고 결혼할 만큼 널 사랑한 줄 알아? 저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건 기본. 저를 다치게 한 자기 엄마의 편만 드는 남편의 모습에 오만 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더는 고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주차장으로 갔을 때 아빠는 차문 앞에서 초조하게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제가 보이자 냉큼 달려와 제 어깨에 재킷을 걸쳐주시더라고요. 아직 몸도 안 좋을 텐데 아빠가 너무 서둘렀지? 미안해. 저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처럼 대해주는 아빠를 보고 있는데 제가 너무 외로웠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혼하려고요. 당장은 힘들 거야. 하지만 곧 괜찮아질 거야. 너는 네 삶을 살게 될 거니까. 저는 아빠의 품에 안겨 또 한참을 울었어요. 아빠가 여전히 믿고 어색한데 그런데도 기댈 때가 아빠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아빠의 집으로 돌아가서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때까지 지냈어요. 이혼 서류를 내고 돌아오는데 할머니가 온갖 대학교 팸플릿을 보여주셨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했다며? 아빠 닮았으면 당연히 잘할 거야. 이제부터라도 공부해서 대학 가자. 우리가 다 해줄게. 그런데 이혼의 스트레스 때문이었을까요? 갑자기 할머니가 하는 말이 불편하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똑똑했어요. 그래. 그랬겠지. 얼결에 아빠의 본가에서 계속 지내긴 했는데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와 이혼 스트레스 때문인지 마음이 자꾸 불편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빠에게는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있었는데 엄마 혼자서 저를 키우다가 세상을 떠나게 만든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는 여전히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을 읽은 건지 어느 날 아빠가 교회에 있는 아담한 전원주택으로 저를 데리고 갔어요. 여기 아빠 별장이야. 엄마가 동화처럼 예쁜 집에서 살고 싶다고 한 적이 있었거든. 너한테라도 보여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집안을 둘러보는데 정말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이제야 나타났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와 이런 걸 나한테 보여주면 뭐해요? 엄마는 하나도 못 봤잖아요. 네 마음이 풀릴 때까지 아빠가 언제까지고 사과할게. 당분간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쉬기만 해. 할머니도 연락 못하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 그날 이후 저는 한동안 잠만 잤어요. 처음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입맛도 돌아오고 잠도 푹 자기 시작했죠. 그 사이 저는 전 남편과 공동명의로 샀던 아파트를 처분했습니다. 전 남편은 끝까지 진상이었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서 네가 낸 돈을 가져가야겠냐? 가져가야겠냐? 이젠 헤어졌다고 아주 막 나가네? 우리 엄마 선처해 준다며. 벌금형 먹인 게 선처야? 적어도 같이 산 정이 있으면 벌금만큼이라도 더 보태주던가. 뭘 얼마나 같이 살았다고 같이 산 정이 있겠어? 같이 사는 내내 너희 어머니가 나한테 한 말이라곤 고아에 쥐뿔도 없는 애라고 무시밖에 더 했어? 결국 나한테 주먹질까지 하시고. 이 정도로 마무리된 걸 감사하게 생각해. 우리 아빠가 아는 분한테 예의주시하라고 해놨다니까. 또다시 노름에 손댔다가는 이 정도로 안 끝날 줄 알아. 그와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 처음으로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러다 깨달았죠. 제가 전 남편에게 아빠를 우리 아빠라고 했다는 걸. 저는 별장으로 돌아와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그래. 우리 딸 잘 쉬고 있어? 오늘은 안 오세요? 아빠가 오늘은 일이 많아서. 왜? 아빠가 지금 갈까?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아빠가 내일 너 좋아하는 망고 케이크 사서 갈게.
망고 케이크랑 삼겹살도 먹고 싶어요. 그럼 마당에서 구워 먹으면 되겠다. 좋아요. 이제 화가 좀 풀렸어? 아빠 손잡고 검찰청에서 따라 나설 때부터 이미 풀렸어요. 아니, 아빠가 공장에 매일같이 찾아올 때부터 다 풀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어린애처럼 투정을 부리고 싶었나 봐요. 너는 어릴 때 아빠한테 어리광도 못 부리고 자랐잖아. 아빠는 네가 뭘 하든 다 좋아. 망고 케이크랑 삼겹살은 제가 쏠게요. 오늘은 전 남편이랑 집 처분하고 왔어요. 아빠가 갑자기 나타나서 네 인생에 너무 개입을 했나 싶었는데 잘 선택해줘서 고마워. 공부도 할게요. 할머니한테도 그렇게 말해주세요. 조만간 본가로 들어간다고. 아니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원하면 아빠가 서울에 네 집도 따로 마련해줄게. 아직은 좀 적적해서요. 가족들이랑 같이 살아볼게요. 정말? 사실은 할머니가 널 많이 보고 싶어 하셔. 할아버지도. 다시는 공부하라는 소리 안 하신다고 나한테 몇 번을 다짐하셨나 몰라. 공부할게요. 사실은 엄마 유언이기도 했어요. 제가 대학 가서 공부하는 거. 그래? 그럼 아빠가 이제라도 엄마 소원 하나라도 이루어줄 수 있게 기회를 줄래? 그럼 아빠 소원은 제가 이루어드릴게요. 내 소원? 내 소원은 그냥 너야. 그러니까요. 제가 아빠 딸 한다고요. 설마 너 내 호적에 등록해주겠다는 거야? 네. 그렇게 우리 부녀는 화해했고 비로소 한 가족으로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때로 엄마의 빈자리가 느껴져 가슴이 아플 때도 있지만 이제는 엄마를 반대했던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용서했어요. 엄마도 누구보다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며 모두를 용서해주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요. 아빠를 만나고 나서야 전 제가 누군가의 소원일 만큼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걸 새삼 깨닫는 것 같아요. 이번 겨울에는 저의 대학 입학 전 마지막 겨울을 기념하며 가족 여행도 떠납니다. 내년부터는 제가 대학에 다니게 돼서 늦가기 대학생이 될 예정이거든요.